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재 유성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높으신 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을 모시고 한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인 만큼 죽음과 관련된 제도인데 이게 국가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제도인데 사실상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내용이 아닌 조금은 오류가 있는 내용들이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은 데멘톡 우리 구독자분들께 국가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기 총 책임자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모신 분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이신 조정숙 센터장님이십니다. 조정숙 센터장님께서는 제가 좀 양력을 그래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학교 선배입니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나오셨고요. 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저랑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나눠보니까 제가 인턴 레지던트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했는데 그때 아마 지나가면서 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3기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요. 현재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연명의료관리센터의 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모시기 어려우신 분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이 중요한 제도가 혹시나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간간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정확히 어떤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려면 아무래도 가장 이거의 책임자를 모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네. 저희 채널이 아무래도 이런 여러 사망, 죽음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제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좋은 죽음은 우리 센터장님한테는 어떤 게 좋은 죽음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전체 인구 중에 20%가 노인 인구가 되잖아요. 65세 이상. 그래서 내년이 되면 5명 중에 한 분이 노인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다면 좋은 죽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 나오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죽음 그러면 여러 학자님들도 정의를 많이 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결국은 편안한 죽음, 또 존엄한 죽음, 준비하는 죽음. 저는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키워드가 3개네요. 네. 편안, 존엄, 준비하는 죽음. 그래서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죽음으로 맞이했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죽음을 준비해 놓고 맞이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죽음, 존엄한 죽음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게 이제 핵심일 것 같고요. 그거의 하나의 선택지가 바로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통한 준비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항상 죽음을 당한다라는 생각 말고 죽음을 맞이하자 준비한 채로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똑같이 이런 좋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셔서 좀 공감이 많이 됐고요. 그러면 저희 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요. 노인 실태조사를 4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물어본 그 어떤 부분을 준비해 놨냐 하는 것을 해서 여러 가지를 중복 체크하게 해서 설문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자기 장래에 대한 준비, 유언장, 유산 정리, 관계 정리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놨어요. 근데 2020년에 했던 조사랑 23년에 했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달라요?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장래나 상조의 가입이나 이런 거는 줄었어요. 관심도가. 오히려? 예. 23년에 조사한 게 올해 발표됐거든요. 줄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을 보이는 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준비. 이게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중요하다고 어디 강의 가면 항상 말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좀 이걸 알고 계시는 비율이 높아졌던 거네요. 높아졌죠. 저희가 이제 제도를 시행한 지가 이제 지금 7년 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지 국민들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나 고령층 중심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젊은 층이나
중년층만 해도 조금 관심이 덜 하신데 노년층, 또 중년층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 쪽으로 조금씩 밀려 내려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홍보가 노인분들이라고 우리 말씀드리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바깥에 강의를 가보면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든지 연명의료계획서 등에 대해서 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대부분이 이제 노인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센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홍보 또 네. 이걸 관리하시면서 그런 걸 굉장히 잘해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중년이라든지 조금 젊은 분들 이걸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 사전연명 의료 요양서를 작성하신 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작성한 게 전체 건수 중에서 지금 19.7%예요. 아, 20%가 조금 안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연령층에 살아계신 분 중에 아, 살아계신 분 중에 어.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 중에 5명 중에 한 분은 분은? 이미 작성하셨어요. 그러면 그 비율은 엄청난 거네요. 엄청 높으죠. 저희가 한 6년 넘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작성을 하셨다. 그래서 그만큼 어르신들께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맞고요. 저희 사전연명 의료요양서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데요. 건강할 때도 작성할 수 있죠. 전체 19세 이상 인구 4천만 명 좀 넘는데 그중에서 작성한 비율로 하면 지금 6.7%예요, 현재. 제 생각엔 낮은 비율은 아니에요. 낮은 비율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곳에서도 평가를 받을 때 6년 넘은 제도치고는 굉장히 빠르게 안착이 됐다, 안정화됐다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르신분들은 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여쭤봐도 정말 5분 정도 되면 쓰신 분이 한 분 꼭 계시더라고요. 아, 그 복지관이 사실 무서운 거기서 네. 굉장히 교육이 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전연명 의료요양서를 썼다는 분이 조사에서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식 작성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관심 있는 게 요즘에 죽은 준비 교육. 죽음 준비 교육. 예,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또 의향서 쓰는 마음을 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식도 요즘에 좀 늘었습니다. 많이 나고요. 예, 관심. 이게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네. 이 좀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이걸 네. 간단하게 연명 의료 결정법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부르거든요. 이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2008년도에 일어났고 2009년도 5월인가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고 네, 맞습니다. 그 준비 과정이 좀 길었지만 네. 2016년도에 아마 제정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법이 시행된 걸로 2월부터 시행이 된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서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지금까지 이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우리가 먼저 조금 어려운 용어를 먼저 꺼냈는데요. 이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그 법에 따른 제도 이런 네. 걸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2016년 2월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됐고요. 그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크게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종기를 맞이했을 때 자기가 연명의료를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서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2가지를 목적으로 자기결정권, 최선의 이익. 예. 근데 이제 임종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뭐 사실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다양한 질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네, 거죠. 임종이. 맞습니다. 꼭 많은 분들이 보통 암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암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에서 이런 임종이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2가지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럼 또 임종 과정 뭐 이런 네. 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 그래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이 됐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임종기가 뭐냐?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서 각종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생명만 연장하는 죽음에 임박한 상태다. 그걸 그러면 누가 정해야 하느냐? 선생님, 의사 선생님 2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는 환자분을 지속적으로 봐온 담당 의사 선생님, 그리고 그 해당 분야의 전문의 선생님, 2분 선생님이 적극적 치료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해도 회생될 가능성이 없다.
사망에 임박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환자를 임종기 환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 연명의료를 더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기라는 판단 받기 전까지는 적극적 치료를 받을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제 사랑하는 분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기를 진단받았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결정제도를 이용해서 한 바가 있어서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옛날 기억도 좀 많이 나고요. 네.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센터장님이랑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거, 또 아마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연명의료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자기결정권을 활용해서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면 낫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연명의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연명의료를 이제 법으로 정한 연명의료 범주는요, 일단 심폐소생술,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거는 거, 그리고 혈액투석하는 거, 항암제 투여, 이 네 가지가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고요. 대통령령에 따라서 4개가 더 추가됐어요. 총 8가지. 8가지입니다. 그래서 4개는 혈압상승제 투여, 그다음에 수혈, 그리고 체외 순환을 돌리는 거, 그리고 그 밖에 하나가 주치의 선생님이 생각하는 연명의료 범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물론 선행되는 거는 환자분이 임종기 판단을 받았을 때고요. 그래서 그게 연명의료인데, 여기서 이제 좀 가장 핵심적인 거는 8가지는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데, 연명의료를 안 하기로 해서 중단하기로 해도 끝까지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물,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단순 산소 공급. 그래서 그거는 마스크나 뭐 요 정도로 주는 거요. 그리고 하나가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 통증 완화. 예, 그거는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이 이런 뭐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망설임이 있는 게, 암은 끝에 가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 사망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이걸 쓰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때문에 그 통증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겁이 나서 못 쓰겠어요. 이런 분이 많은데, 사실은 연명의료 아까 열거한 8가지를 중단하는 거지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는 끝까지 합니다. 이거는 환자분의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법에 아까 제가 풀네임을 말씀드렸는데 앞에 호스피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법안에는 호스피스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 완화는 우리가 의사로서 또 네. 간호사로서 또 네.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끝까지 해드려야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통령령으로 4가지 중에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같은 거 사실 아파요. 심폐소생술 아파요. 왜냐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예. 하는 건 뭐 이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예. 동의하는데, 이게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단계. 그걸 예. 우리가 저희 임종기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고, 네. 그런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좀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네. 아까 모두에 저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거와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이제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뭘까요? 네. 이름이 너무 길어요.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외우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약간 띄어쓰기를 하라고 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사전에 본인이 임종기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향을 밝히는 서식이다.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밝히는 서식.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 조금 잘 외워지시고요. 그래서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질병이 진단이 안 돼도. 건강하더라도. 네, 그렇죠? 건강할 때부터 작성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성인이라면. 예, 성인이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지 기능만 되면 쓸 수 있는 서식이죠.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는 곳에 가서 써야 되거든요. 이 등록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놓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유형으로는 보건소, 또 의료기관 중에도 등록기관 하는 곳이 있고요. 또 노인종합복지관, 또 건강보험공단의 지사 출장소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병원은 없나요? 병원도 있죠. 근데 병원이 모든 의료기관이 다 의향서 등록기관은 아니에요. 우리가 등록기관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하면 이제 1차 심사를 저희가 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만 등록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근데 전국에 한 760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느 예. 동네에 살면 가장 편한 곳은 노인복지회관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보건소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등록기관을 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또 우리 센터의 홈페이지가 저희 네, 사이트에서 찾아가실 수 있죠. 저희 이 사이트를 저희가 올려놓을게요. 왜냐하면 이거 한 번쯤 꼭 성인이라면 한 번쯤 네. 보실만 해서 네. 여기 옆에 이렇게 아래에 네, 네. 띄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보시고 한번 네. QR코드 찍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예, 예. 한번 저는 이거 꼭 추천드려요. 네. 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한 가지 또 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뭐 결정권, 편익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중요한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읽어보고 결정할 때 어떤 요소를 좀 고려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고려할 게 있을까요? 읽다 보면? 일단은 이 사전연명 의료연설을 미리 써놓는다는 것은 본인이 임종기가 됐을 때 내 의사에 따라서 나는 연명의료 받고 싶지 않다 하는 그 의지가 일단 분명히 서야 돼요. 그래서 저희 상담사들에게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의미 이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건강할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 바깥에 활동하고 있는 저희들 예.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건데 네. 결심이 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도를 충분히 아시고 의사결정하셔야죠. 잘 모르고 누구 따라가서 쓰고 친구분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옆에 친구분이 쓰셔서 같이 갖다 쓰시고는 집에 와서 생각하면 후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철회할 수도 있나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신중하게 그렇죠. 결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이제 충분한 정보를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쓰시고 나면 저희 기관에서 관리하는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입력을 해드립니다. 등록을 딱 하는 순간에 그분의 핸드폰 번호로 가요. 아, 귀하의 사전연명 의료의사가 안전하게 잘 등록되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한 달 정도 지나면 한 달 안에 저희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증이라는 거를 그분의 주소지로 일일이 다 택배를 보내드려요. 주민등록증 같은 예. 실물 혹시 보여주실 수 예, 있나요? 이게 바로 그 사전연명의료에서 등록증이에요. 운전면허증이랑 똑같죠, 사이즈가.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뒤에를 보면은 또 이렇게 QR코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인당 다 개인한테 집으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는 충분히 이해하고 쓰셨는데 의료기관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임종기를 맞이했을 때 조회를 하니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3년 전에 써놓으신 분이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여쭤보니까 아, 맞다고. 나는 연명의료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딸들이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하면서 실제 많아요. 많죠. 병원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네. 우리나라 특유의 그렇죠. 네, 그 가족 문화가 또 특이하잖아요. 끈끈한 가족 문화가 있어서 이제 딸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아, 나는 몰랐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치료해 주셔요. 하면서 우기시거든요. 근데 그때 환자분이 의식이 있으면 그래도 환자분한테 의사 확인을 하니까 환자분이 이렇게 원하신다 해서 또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임종기가 됐을 때는 환자분이 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선망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의사를 표시 못 하는데 등록증은 분명히 등록이 돼 있는데 딸이 울고불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우리 어머님이 이거를 등록해 놨는지도 몰랐고 쓰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 근데 무슨 소리냐. 우리 엄마는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의료기관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솔직히 네. 못해요. 못해요. 예. 그래서 걸고 있던 인공호흡기를 못 띱니다. 어느 선생님도 법으로는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환자 보호자가 옆에서 울고불고 하는데 어떻게 인공호흡기를 그 앞에서 뛸 수 있겠어요? 근데 뛰면 위법은 아닌데 멱살 잡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써서 등록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는 꼭 부탁을 드려요. 끝에 나가실 때. 저희가 이렇게 등록증을 보내드릴 건데 이 등록증을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자녀분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이렇게 사전연명 의료양서를 작성해서 등록해 두었다. 내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임종기가 됐을 때 나는 연명으로 받고 싶지 않다. 너희들은 내 뜻을 존중해달라. 이 세 마디를 꼭 해놓으라고 저희가 마지막 멘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카드를 통해서 이걸 매개체로 해서 자녀분이나 배우자분들에게 이렇게 해놓으면 자녀분들이 아, 네, 우리 어머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죠. 전에 저희 붙잡고 어머님이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분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이 되고 또 그분은 좀 편안하고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온라인으로 하지 시대착오적으로 무슨 플라스틱 카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필요해요. 네, 근데 저희는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매체로 활용하는 매개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분 한 분에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할 때 이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센터장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어느 날 좋은 날, 봄날도 좋고 겨울날도 좋고 가족과 함께 얘기하면서 아빠는 엄마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을 남고 싶고 끝에는 아빠는 엄마는 이런 마지막에 이런 걸 원한다.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 의향을 만약에 결정하셨으면 이걸 꼭 가족과 함께 쉐어하고 이해시키고 나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하고 싶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뭐 제도가 사실 굉장히 좋은 건데 나의 마지막을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그걸 반대하고 하는 건 사실은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되죠. 근데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또 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또 법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네. 가족의 범위를 너무 늘려놔갖고 네, 막 네. 그게 이제 막 온 가족 이모 오고 막 고모 오고 막 와서 네. 울고불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거 꼭 나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한다. 근데 센터장님 제가 조금 네. 걱정되는 게 많은 어떤 분들은 이거 혹시 안락사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락사랑 연명의료 제도랑은 좀 다른 거죠? 다르죠. 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을 말하는 용어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명의료 결정 제도도 많이 홍보가 됐지만 또 요즘에는 뭐 조력종사, 안락사 이런 게 같이 대두가 되면서 약간 좀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족들이 반대하는 게 이게 내가 불효를 하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를 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마치 안락사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공포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게 암만 본인이 의사를 밝혀놓은 거라 하더라도 자녀 입장에서 이걸 동의하는 것 자체가 불효를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죠. 예, 우리나라 가족 문화가 특히 그래서 그리고 좀 저희가 재밌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딸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왠지 느낌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옆에서 부모님을 열심히 모셨던 자녀들은 어머님이 왜 이런 의향서를 작성해서 남겨두셨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모셨던 분들은 잘 반대를 안 해요. 근데 갑자기 해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평소에는 연락이 두절돼 있는데 위급하시다니까 오잖아요. 근데 그 딸은 끝까지 해달라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반대하는 자식을 통칭해서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딸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전화 막 상담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상담이 길어?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딸이 한 명 와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저희끼리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겪었던 케이스는 이걸 결정하신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우리 장남한테 네. 했는데 실제로 딸이 좀 간호를 오랫동안 네, 했어요. 네, 근데 네. 딸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섭섭함?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예. 있게 되니까 반대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네. 꼭 가족한테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네. 이거는 안락사가 아니다. 절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안락사하고의 차이점은 저희는 사실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 그리고 자기 결정에 의해서 적극적 치료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에서 좀 더 자연사에 가까운 죽음을 맞이하겠다 하는 게 연명의료 결정 제도인데요. 안락사는 사실 그 통증이나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그런 게 바로 안락사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이렇게 나누는데요. 지금 이제 조력 존엄사니, 조력 사망이니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용어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약은 처방을 합니다. 근데 그 처방된 약을 의사 선생님이 직접 놓는 게 아니라
환자분 스스로 먹는 약을 먹거나 아니면 주사를 돌려서 들어가게 하는 거죠. 혈관으로. 그렇게 해서 맞이하는 게 바로 조력조름사. 그래서 이걸 소극적 안락사로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 제도.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명의료제도는 안락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께 안락사는 역사부터 쭉 네덜란드부터 해서 스위스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 오늘은 딱 센터장님 말씀하신 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안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연명의료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사에 가까운 가깝게, 예. 돌아가시게끔 도와드리는 제도라는 거. 그리고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저희 가족도. 그래서 저는 꼭 이게 다르다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안락사가 나쁘다, 뭐 제가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다르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좋은 제도인데 이게 그동안 홍보가 좀 됐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많이 국민들이 참여하게 됐는지, 효율성, 이게 네. 많이 홍보가 얼마나 되는지 좀 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일단 사전연명 의료요양서를 쓰신 분은 현재로 볼 때 270명이 됐습니다. 270만 명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 이상 인구로 해도 6.7%가 썼죠.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는 5명 중에 한 분이 쓰셨고, 그러면 이 제도에 따라서 이행을 하신 분, 그러니까 마지막에 연명의료 중단이나 유보를 결정하신 분이 얼마나 되냐 할 때 40만 명이에요. 40만 명이 이미 이 제도에 입각해서 이행을 하셔서 생을 마무리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2년마다 국민들의 인지도 조사를 하는데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들어본 적 있다라고 하는 분은 90%가 됩니다. 지금. 예, 88에서 90까지 가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늘어나죠. 오늘 여기 예, 그렇죠.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나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한 45%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도를 들어봤다는 분은 이제 거의 어르신들은 대다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름 제도를 꽤 자세히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 중심으로 주로 사업을 했지만 이제는 점진적으로 중년층, 장년층 이렇게 해서 나이를 낮춰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젊으신 분들도 제도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하고 또 본인의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여명 의료요양서를 쓰신 분들이 그 웰다잉, 죽음을 준비하신 분들이 사실은 오늘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이렇게 느끼셔서 더 알찬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거를 만든 이유도 사실 소중한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는 걸 한번 쓰면 이게 훨씬 더 삶이 소중하다는 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거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건데 똑같이 말씀하셔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까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사전 연명의료 네. 의향서. 예. 요거와 연명의료 계획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 그러니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건강할 때부터 평소에 쓰는 서식이 되겠고요. 연명의료 계획서는 의료기관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아, 병원에 아파서 입원하거나. 예.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이 지금 다 계획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의료기관 안에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라는 걸 설치한 기관에서만 쓸 수 있게 제한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강남역에 있는 울세라 써마지 이렇게 하는 그런 아니요. 의료원에서는 쓸 수 없고, 예. 예를 들어 그런 뭔가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그래서 혹시 나중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계획서도 작성할 수 있고 또 사전연명 의료양서를 써놓은 환자라 하더라도 이행하는 거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도가 이제 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종별로 볼 때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해서 큰 병원들 있잖아요. 대학병원. 거기는 다 100%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점점 이제 주변에 보면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네. 근데 요양병원이 지금 전국에 한 1,400개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는 아직 종합병원까지는 꽤 많이 설치가 됐는데 요양병원의 설치율이 지금 11%밖에 안 됩니다. 이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네요. 예, 저희가 정말 이거를 열심히 추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10% 남짓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요양병원이 10개면 그중에 9개는 설치가 안 돼 있다고 보고 하나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연명 의료요양서 뭐 300만이 되고 500만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사전연명 의료요양서에 쓰신 분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가야만 연명의료 중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정말 사업에 역점을 가장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사전연명 의료요양서를 쓰셨다. 그런 분인데 내가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셔요. 그래서 적어도 말기 이후가 됐다고 생각할 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전연명 의료에서 등록증 뒤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이게 위치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찍으면 여기서부터 1km, 2km 하면서 제일 가까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등록증을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족하고 공유하는 것도 있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 중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된 기관이 어딘지 그래서 저는 가끔씩 찍어보라 그래요. 이제 중간중간 계속 설치를 더 하시니까 그래서 아 요양병원이 뭐 몇 개 있으면 그중에 A, B, C는 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됐구나. 저기는 설치 안 됐구나 하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나 이제 큰 병원에서 진료받다가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요양병원으로 옮겨가시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의료기관에서도요. 환자나 보호자분께 어느 요양병원으로 가고 싶으세요? 동네에 어느 병원 선호하시는 데 있어요? 지역 기반으로 많이 설명해 예, 주시죠. 그러면은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께서 저희가 소문 들었는데 A 요양병원이 굉장히 시설이 좋대요. B 요양병원이 의료진들이 엄청 친절하다고 하니까 저희는 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급성기 병원 쪽에 교육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갈 때 선생님 어느 동네에 사시네요. 저희가 조회해 보니까 선생님은 사전연명 의료서 써놓으셨기 때문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된 곳으로 가야 좋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의 동네에는 요양병원 중에 A, B, C 여기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네요. 이 세 군데 중에는 어디를 선호하세요? 이렇게 유도를 하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이제도는 알고 있었지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확대되고 네. 좀 이게 이제 센터의 선결 과제일 것 같아요. 그게 더 우선이죠. 이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활용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찍어서 네.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건 좋은데 앞으로는 좀 늘려주세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최대로 늘리려는 노력은 하는데 네. 그래도 제가 볼 때 요양병원이 100%에 가깝게 설치되는 거는 좀 시간이 어렵죠.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 같아서 그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약간의 조건이 좀 있잖아요. 있죠. 그게 좀 맞추기가 좀 사실상 조금 어렵긴 해요. 모든 병원이 맞추기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작은 병원들은 이제 위원회 구성도 어렵고요. 또 위원회를 구성해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큰 병원 13개를 지정해서요. 거기랑 위탁 협약을 맺어서 큰 기관의 감시 감독 하에 이 연명의료 결정제를 운영하게 해놨어요. 하나의 센터가 있고 예, 권역별로. 예, 권역별로 이렇게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뭐 이런 식으로 부산대병원 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다 인터넷이 되니까 이거를 네네. 온라인으로 충분히 환자 뭐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할 수도 있죠. 네. 예, 자료를 서로 공유하시면. 예. 앞으로는 좀 더 예.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센터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좀 더 잘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센터장님께 들으니까 이 아웃라인이 딱 잡히긴 하는데 근데 많은 오해가 제가 네. 주변에 보면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아까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딸 그것도 있는데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실에 갔는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썼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 안 해주는 거 아니냐, 네. 그냥 이거 죽게 놔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이제 기후고요. 만약에 사전연명 의료항서를 쓰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생기거나 해서 응급실에 갑자기 가게 되면 사실 그 응급실에서는 일단은 응급처치와 적극적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하다가 나중에 환자가 점점 나빠지면 그때 이분이 임종기라는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임종기 임종기죠. 판단입니다. 예, 그래서 임종기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응급실에 갔을 때 의향서 썼다고 해서 임종기 판단 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없어요. 일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예. 그럼 그거는 센터장님 보장하시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럼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안 일인데 되죠, 안 되죠.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 근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종기 판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쓰신 분은 임종기 판단을 했으니까 연명으로 중단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임종기가 됐을 때 환자분에게 의식이 있으면 다시 확인합니다. 저희가 조회해 보니까 3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의향서 작성해 두셨어요. 15년 전에 쓰셨더라도 아직 그렇게 기간 안 그렇게 됐지만 놨죠. 네. 여러분 먼 훗날에 뭐 50년 전에 네. 쓰셨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그렇게 확인하죠. 작성하셨는데 지금 연명으로 받고 싶지 않은 게 맞으세요? 지금은 의향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하고 재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이 맞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연명으로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환자의 의사 확인을 한 다음에 환자 의사 확인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서식을 쓰면서 연명으로 중단을 하는 거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임종기 판단을 하고 보니까 환자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서식이 적법하게 작성됐고 그리고 환자는 분명히 지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상태가 아니다라는 임종기라는 것까지. 그렇죠. 그 임종기를 전제로 두 가지가 확인이 되면 두 선생님이 확인에 사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연명으로 중단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절대로 응급실에 갔을 때 전혀 처치를 못 받지 않나 하는 거는 우려예요. 그래서 일단 임종기 판단 전까지 적극적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임종기 판단을 받고 나도 한 번 의사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한 단계가 남아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다 맞춰져야 연명으로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전연명 의향서를 썼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중단하는 게 절대 아니고 아닙니다. 확인에 확인, 네. 2단계를 거쳐서 한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네. 일이라 꼭 좀 혹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나 치료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네. 걱정하셔갖고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네. 많은 분들이 나 사전 의향서 썼으니까 콧줄 비위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콧줄, 코로 넣는 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연명의료는 아까 나열한 8가지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임종기로 판단이 된 상황에서 8가지 치료를 안 한다는 거고 8가지는 안 하지만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물, 영양분, 단순산소 공급, 통증 완화를 한 처치이기 때문에 이 콧줄로 하는 것도 결국은 영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튜브를 꼽아서 영양 공급이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의료기관에서도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콧줄까지 꼽아서 영양 공급을 계속 하면서 그 환자분을 고통스럽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아직까지 법으로는 콧줄을 꼽아서 영양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해야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영양 공급은 끝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호스피스나 이런 경우는 조금 달라지는 경우는 있는데 네. 지금 센터장님께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으로는 네. 물이랑 영양분은 공급을 중단할 수 없어요. 그건 좀 어려운 또 미국 얘기를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미국의 판례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릴 텐데 네. 우리나라는 일단 그렇다. 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프면 즉시 치료비 안 들이고 편안히 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제도를 그냥 뭐 즉시 사망케 하는 제도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암만 본인이 치료를 안 받고 빨리 사망하고 싶다 해도 사실 의료진들은 임종기 판단이 돼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중환이라고 생각해도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이분이 임종기가 맞다. 그 판단이 돼야 되고 또 그 다음 단계 의사 확인하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그 두 단계를 건너뛰고 의향서가 있다는 이유로 그냥 뭐 나는 의향서 썼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했을 때도 그것도 받아들여질 수는 없죠. 예. 이게 생명권을 다루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단계 해서 확인하는 그런 단계를 해놨습니다. 잘못하면 좋은 제도이긴 하나 또 오남용될 소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가족
딸, 네. 그 가족의 개입은 그러면 사실상은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거네요. 없는 거죠. 없는데 예, 이제 현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게 있다. 이 정도로. 네.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자기결정권 그리고 네. 나의 어떤 편안한 마지막 자연스러운 임종 이걸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꼭 고지하고 예, 좀 미리 관계도 알리는 있고 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센터장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감이 좀 왔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아마 제가 감이 왔으면 여러분들도 아, 이게 느낌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기관장이시잖아요. 예. 이 기관에서 조금 더 앞으로 발전해야 될 게 네. 제가 사실 미진하다고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네. 얘기한 예, 윤리위원회도 있고요. 그럼요. 혹시 그런 거 조금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하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은요.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상담사가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작성을 도와야 되는데 이 상담사들의 역량 강화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쓰고 싶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가서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상담사분이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 상담사랑 제가 충분히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등록기관에 찾아갈 때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갖고 가셔야 돼요. 뭐 주민등록 등본 떼 갖고 오시는데 등본은 안 됩니다. 사진이 없어서. 주민등록증, 예,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예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상담사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자기의 나중에 생명권을 다툴 수 있는 그러한 서식을 씀에 있어서 정보 없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사 역량 강화 이거에 되게 저희가 많이 올인하고 있고요. 그럼 상담사분이 완벽하게 이 제도를 방금 센터장님이 네. 말씀해 주신 걸 궁금한 걸 모두 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모두 다 이걸 다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 그러면 그럼요. 응급실에서 치료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예, 때도 예. 다 대답해 주시고 이러셔야 그렇죠. 되는 건데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시겠지만 네. 역량 강화를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숫자도 좀 늘리고. 예. 그래서 숫자는 뭐 한 6천 명이 됩니다. 전국에. 많이 그래서 계시네요. 인원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같은 표준화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역량 강화가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이 요양병원에 요양병원의 돼야 윤리위원회가 돼요. 예. 정말 저희의 큰 숙제고요. 저희가 아주 정말 내년에도 제일 역점적으로 펼쳐나갈 사업이 그 부분이에요. 솔직히 예. 저 이거 뒤에 이렇게 하는 거 예. 이거 약간 예. 아니 이게 내가 가고 싶은 요양병원에 다 있으면 네네. 좋잖아요. 그래서 예. 요거는 그럼요. 설명은 드리는데 앞으로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예. 요거는. 그래서 요양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전연명 의료행사에 써서 등록을 해놨는데 가족이 반대해서 이행을 못하는 거.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족분들에게 반드시 공유해달라. 그거를 이제 항상 쓰고 나가실 때 꼭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것도 표준화된 교육처럼 네, 교육, 상담사 교육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나 거기에 있는 의료진들 중에도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설명이나 이런 게 좀 미진하고 조금 안될 잘못되게 수도 있죠. 설명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있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쩌면. 예. 저희가 이제 의료진들의 교육, 이거를 어떻게 더 강화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걸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금? 교육도 저희가 하죠.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부터는 대면 교육으로 하던 거를 지금 비대면, 온택트 교육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온택트 교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는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지금 전체 활동 의사 수 대비 약 한 17%는 들으셨거든요. 굉장히 많이 많이 들었네요. 들으셨습니다. 의사들 잘 안 듣는데 그런 거. 저희가 그 의사협회랑 해서 네. 이 교육을 들으면 연수평점을 했습니다. 아, 네. 의협에서, 그거 효과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의협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연수평점제로 도입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들의 이 교육 이수율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네. 네. 저희도 그러면 저희 의사 중에서 요거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분들이 저희 의무교육의 필수평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중에 네. 이제 법과 제도 이런 건데 네, 네. 그거에도 아마 들어가면 저희가 필수평점도 하고 싶어서 많이 시도를 했는데 저희 기관은 필수평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학회별로 학회로. 예. 제가 그 법제이사니까요, 약회 제가 네.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거 아니까 제가 예. 사실은 요거 필수평점으로 하면 너무 좋겠다는 좋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준비하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은 국민들의 홍보예요. 홍보 그게 제일 대국민 중요해요. 홍보.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또 옳게 이해를 해서 또 찾아와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19세 이상 건강한 분들부터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게 와서 쓰실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그럼 그분들은 이 제도에 소외돼도 되느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 기동력이 없는 분들, 1인 가구,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방문 상담을 합니다. 전화 그거 중요할 것 주시면.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또 사실은 더 내용을 알고 나면 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사 중에는 이 출장 상담, 가가호흡 방문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가져가서도 하고 종이 서식에 쓸 수도 있고 해서 전화만 주시면 그러면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을 충분히 하고 서식 작성을 하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고 여기서 제외되는 취약계층은 없어야겠다 하는 부분으로 사업의 방향을 개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전제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에 절대 안락사랑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뭐 오해를 가지셨던 부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 많은 일을 맡고 계시고 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저도 잘 몰랐었는데 오늘 또 센터장님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구나. 또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제도를 올바르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센터장님 또 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저희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저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또 본인의 죽음이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잘 준비해 놓으셔서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존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죽음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센터장님, 우리는 누구나 끝이 있잖아요. 네. 뭐 한 93세쯤, 96세쯤 누구나 사람마다 생각이 있는데 그 끝에 아프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가진 채 네.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엔딩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 본인 사적인 마지막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이 업무를 하면서 생각한 건데 일단은 통증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하고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겠다. 어떻게 떠밀려갖고 치료만 네. 받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무리할 수 있는 관계의 마무리. 예, 근데 그 마무리는 다른 사람이나 가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간절하게 느껴지고 아마 모든 분들도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성 있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연명의료관리센터의 조정숙 센터장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